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치 법칙에 대한 안젤리스의 정치적 독해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런데 가격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음번에 다른 기회에 다루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지난 시간에 미뤄둔 그 가격에 대한 정치적 독해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론, 특히 이제 1장 가치 법칙에 대한 정치적인 읽기, 해리 클리버가 자본론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주제이죠. 요 정치적인 그 읽기를 제시하게 되면 정치 경제학적 읽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가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없지 않느냐. 그거는 수학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지 정치적이거나 혹은 윤리학적인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반론을 전개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경험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경제적 현상으로 보이는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 메커니즘과, 여기서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 내의 계급들, 여러 계급들 사이의 갈등과 투쟁, 안젤리스식으로 표현하면 그 가치 투쟁들을 정치적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이러한 투쟁들에 의해서 횡단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안젤리스는 이 고대 사회하고 우리 사회를 비교하면서, 고대 사회,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통화 시스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생산 분배 소비 메커니즘도 있었고, 또 해외 무역 같은 것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적 현대와 굉장히 유사한 여러 사회 범주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의 가격이라고 하는 현대 경제에서의 그 범주가 그때 당시에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답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이제 칼 폴라니의 생각을 빌어오는데, 칼 폴라니가 그 고대 사회에 대한 인류학적 그 사회적인 연구들로부터 경제에 대한 두 가지 분석 형태를 구분을 했는데, 하나는 형식주의, 포멀리스트이고, 하나는 실질주의, 서브스탄티비스트인데, 요 두 유형의 그 분석 형태를 비교해 가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헬레니즘 시대 이래 살림살이의 재생산에 투여된 일군의 활동들, 즉 우리가 오늘날 경제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때 그 이전 시대죠. 이전 시대에는 분리되고 독립적인 제도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제도에 내포되어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사회, 문화적인 것 속에 경제적인 게 이렇게 어떤 맹아적인 형태로 들어있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경제라고 하는 그 제도들이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피력한 건데요. 모리스 핀리는 고대 경제라고 하는 1973년에 그 펴낸 책에서 폴라니와 유사하게 고대 그리스 경제는 그 규모에서도 그렇고 조직 성격에서도 그렇고 현대 시장 경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무역이라거나 통화 제도, 또 상품의 생산과 소비, 이런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임금 노동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 거의 상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임금 노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간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추앙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리스 시대 때는 임금 노동이나 이런 돈벌이 투자 같은 것들을 아주 멸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살림살이는 주로 자급자족에 입각해 있었고, 생산이 이루어지더라도 농장 생산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의 그 남성 비노예인 시민에게 충분한 자유시간을 주었고, 또 폴리스의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발견되는 이 시장 교환과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개인적인 범주라거나 가족의 필요라거나 이런 데 관련돼 있었고, 좀 넓어진다 하더라도 친구관계, 좀 더 넓은 공동체의 이익,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어떤 사회, 정치, 문화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게 그냥 목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윤을 위한 생산,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나 사회의 목적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이렇게 표현해서 과거에 이 자유한국당 정부들과 스스로를 이제 구분짓고 있는데, 소득 주도라고 하는 측면이 들어간 것은 분배 문제를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 점에서 분명히 과거와 차별화되지만, 성장이 목표로 되고 있는 점에서는 과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정당들이 자본주의의 자립적인 자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윤 정식, 소위 축적의 다른 이름이 경제성장이죠. 이 경제성장을, 자본의 성장을 보조하고, 정치적으로 보조하고 그것을 추동하는 그러한 역할을 당 자신의 그 내적 목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리스 핀리는
이 말에 덧붙여서 고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는 시장적 사고방식이라거나 또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비인격적인 메커니즘이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라고 보고,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늘날처럼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비인격적인 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관습, 또 그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인 조건, 그리고 개인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당연한 것이 그리스 도시국가들에서는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자립경제 원리가 지배적인 경제 원리였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환에 입각한 시장 경제적인 양상은 지중해 동부의 몇몇 도시국가들이 그런 식의 방식으로 재화를 생산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위 교환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무역이라는 건 뭔가? 그리스 시대 때도 무역이 있었지만 이 무역은 잉여를 배출하는 것이었지, 오늘날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무역. 그래서 결국은 돈벌이가 목적인 무역을 위해서 생산자들을 훈육하는 그러한 무역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남아도는 잉여 배출물을 해당 지역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한 무역이 지배적인 형태였다라고 보고, 그러한 잉여 배출 무역은 우리 시대의 훈육 무역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고 나면 우리가 논하는 가격이라고 하는 게 세계사적으로 이어져 있는 모든 시대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삶이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이 시대에 국한된 것이고, 바로 우리 시대의 교환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 우리 시대의 교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가격의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 골자이다 라고 전제하고 이후 이야기를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막서에게서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론의 일관된 전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형태이죠. 단적으로 말해서 막서에게서 가격은 비용 가격, 생산 가격, 시장 가격, 이런 식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 비용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죠. 그건 가치 텀에서 가치 수로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본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화폐를 투자를 해가지고 노동력과 생산 수단을 구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노동력 가격, 그 다음에 노동 대상인 원료 가격,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원료를 가공하고 또 노동자가 수단으로서 이용할 노동 수단의 가격, 그렇게 세 요소가 가격으로서 지불이 되는 건데, 이 세 개의 가격의 합이 바로 비용 가격이죠. 그러니까
재생산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투하한 만큼 받는다고 했을 때에 투하한 것을 그대로 가격 수로 번역한 것이 바로 비용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자본의 목적은 자기가 투하한 만큼 거둬들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플러스 알파, 뭔가 더 남기기 위해서, 더 큰 부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용 가격에 뭔가가 덧붙여야만 자본주의적 생산이 돌아가게 되는 건데, 그 알파 부분이 바로 이윤인데, 이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잉여가치와는 달리, 잉여가치는 개개의 생산 현장에서부터 소위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뭐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에서 특히 불변자본의 잉여 노동 시간으로부터 잉여가치가 창출되어 나오는 것인데, 이 개개의 생산 지점에서 생산된 잉여가치가 시장 속으로 이렇게 유통되기 시작해 가지고 여러 생산 지점들에서 생산된 그 잉여가치들이 시장에서 에버리징, 그러니까 평균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평균화 되어진 그 잉여가치의 그 합을 개개의 생산 지점의 수로 나눈 것을 평균 이윤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생산 가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투하한 만큼의 가치를 가격으로 표현한 비용 가격에 평균 이윤을 합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격은 비용 가격 더하기 평균 이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시장 가격인데, 시장 가격은 반드시 생산 가격대로 사고 팔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변수들이 작용을 합니다.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변수가 수요 변수하고 공급 변수죠.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동일한 상품 수요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에 동일한 상품의 가격은 하락한다. 그 다음에 공급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그 동일 상품의 가격은 상승한다. 이거 시장에 일정하게는 입증하고 있는 실질적인 과정이죠. 그런데 바로 이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에 이 주류 경제학적 사고법이 전혀 해명하지 못하는 것이, 대체 볼펜에 대한 수요가 아무리 늘어난다 할지라도 볼펜 한 자루가 근데 컴퓨터 한 대의 그 가격보다 더 비싸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어딘가 이 상품들의 가격이 준거하는 가격 중심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 부분을 해명을 못하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가치론을 통해서만 해명될 수 있는 것인데, 막서는 그것을 그 상품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보았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변동하는 것이지, 중심 없이 무작위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변동하는 건 아니다라고 봤던 거죠. 시장 가격은 사실 수요와 공급 외에 외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경쟁이라거나
또 오늘날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니까 디플레이션이라거나 인플레이션 같은 금융 정책들 등의 변수들도 개입해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통화량을 정대시켜 가지고 상품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이고, 디플레이션은 그 이제 반대 일터인데, 이런 식으로 화폐량, 유통되고 있는 화폐량, 통화량이 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가격 변동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할 주제는 아니고 다른 기회로 다시 돌려놓도록 하고요. 어쨌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 가격도 그렇고 생산 가격도 그렇고 시장 가격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그 상품을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가치 중심을 갖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투하된 가치만 받는 것은 비용 가격, 비용 가격 이하로 판다면은 자본가가 손해를 보게 됐죠. 그 다음에 생산 비용 가격에다가 평균 이윤을 붙이면 생산 가격이 되는 것인데,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치에 의해서 규정되는 생산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변동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막스가 기본적으로 가격을 바라보는 이제 관점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가격이라고 하는 건 항상 가치에 의해서 규정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가격은 가치를 반드시 반영하겠구나 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막스의 자본론에서 상품이 가치대로 팔리는 경우는 없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가치와 가격은 항상 괴리되는 그 성질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질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지 않은데요.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규정돼야 된다고 말해야 되겠죠. 당장 가치 텀으로 엄격하게 서술 가능한 생산 가격만 하더라도 이 생산 가격 자체가 결국 평균 이윤을 비용 가격에 덧붙인 것이기 때문에, 평균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념적 중심이잖아요. 개개의 그 생산 지점에서 발생한 잉여 가치의 표현이 아니고, 각각의 생산 지점은 기술 수준이 다르고 기계의 그 도입 정도가 다르고, 또 노동자의 숙련 정도가 다르고, 또 노동자들의 조직 정도가 다르고, 이런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서 그 공장이면 공장, 어떤 기업체면 기업체에서 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가격에 이제 천차만별, 생산 지점의 수만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가격은 시장에서 서로 수렴하고 통일되는 경향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용 가격 더하기 평균 이윤이라고 했을 때, 이 평균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수렴된 잉여 가치, 개개의 서로 다른 잉여 가치들이 합산되고 생산 지점의 수만큼 나누어져 가지고 평균화된 그 잉여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 평균 이윤이기 때문에, 평균 이윤이 비용 가격에 더해져 가지고 생산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말은, 개개의 생산 지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상품의 가치만큼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산한 것과는 다른 만큼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아주 이제 좀 역설적인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요 얘기는 이제 자본론의 그 2권 유통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본론을 직접 읽어가면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은 뭐 제 설명보다는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얘기의 초점은 가격이 이렇게 뭐 더하기 뭐 빼기 뭐 이런 식으로 수학적 방식으로 계속 거론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콘텍스트가 있는가 하는 문제일 텐데요. 안젤리스가 이 문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의 시작 343페이지에서 349페이지 한 7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가격의 그 역할이 뭔지, 가격이 경쟁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또 가격은 노동하는 공동체들로부터 어떤 신호를 받는지, 혹은 노동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아니면 않는 비임금 노동 공동체로부터 어떤 신호를 받는지에 대해서 도표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해당 페이지 343페이지에서 349페이지를 여러분들께서 참조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거를 좀 길게 된 거를 좀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안젤리스는 화폐 흐름하고 삶 흐름의 그 차이화, 구별, 뭐 심지어 갈등과 대립으로 나아가는 이 두 개의 흐름의 구분해서 출발을 합니다. 자본순환의 연속적인 과정은 화폐에서 상품으로, 그 상품으로부터 다시 정식된 화폐로, 이런 이제 MC, M 프라임의 과정인데, 이걸 C 과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분석해 봤죠? C 과정을 분석해 보면 그 커모디티, 상품이 생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더 많은 상품으로, 뭐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상품이죠. 예를 들어서 통나무를 베어가지고 생산 과정에 집어넣는데 나온 것은 뭐 의자라거나 뭐 책상이라거나 젓가락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니까 전혀 뭐 이게 더 많다라고 하는 말로는 부족한 건데, 하여튼 다른 상품으로 나타나죠. C 프라임의 경우에는 이 C에서 C 프라임 사이에 생산 과정이 있게 되는 건데, 이 생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화폐의 흐름이 아니고 인간과 사물과, 인간과 자연과 기계가 서로 이렇게 합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그 결합이 일어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한 과정이 아닙니다. 당장 자본가가 노동력을 구매했다고 해도 노동자는 자기의 잠재적 노동력을 판매했지만, 노동력을 판매했다라는 것이 반드시 노동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력의 사용가치인 노동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자본은 공장이면 공장, 기업이면 기업에서 강제력을 행사해 가지고 노동 하나하나를 감시한다거나 몇 분을 갖다 일하나 이렇게 감독한다거나, 혹은 제대로 하나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그 노동의 영역에 개입을 해서 이 폭력적으로 바로 노동력이
노동으로 전환되도록, 현실화되도록 압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노동력을 판매하는 사람은 노동력을 팔았다는 약속만 했을 뿐이지, 노동하겠다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 노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노동계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파업을 할 수도 있고, 농땡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장을 속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었지만, 강제적으로 노동하지는 않기 위해서 다양한 저항의 수단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행위의 흐름인 거죠. 화폐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본이 노동자를 잘 감시, 감독하고 통제하고 압력을 가하고 그들한테 어떤 조직을 부여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노동 주체성으로 만들어 냈을 때, 그게 성공했을 때의 C 프라임, 그러니까 원래 투자한 그 상품과는 모양이나 질이나 아마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역시 시장에 내다 팔 그 상품의 형태로 C 프라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행위의 흐름, 관계의 흐름, 투쟁의 흐름이 화폐의 흐름으로 다시 이제 변환이 되어 가면서 자본이 순환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막스의 경우에는 1권과 2권 사이에 생산된 상품이 유통 과정으로 들어갈 때에 바로 여기가 로드스다. 여기에서 뛰어라. 그러니까 생산된 상품이 정말 팔릴 수 있느냐 없느냐, 상품 속에 담겨있는 인여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자본으로서는 완전히 로드스에서 높이뛰기를 하는 것만큼 커다란 이제 숙제로, 과제로 주어진다고 말을 하는데, 그 생산 과정이 유통 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즉 노동력이 노동으로 전환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서도 이미 한번 높이 뛰어야 될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생산 과정이 바로 그런 거죠. 정말 내가 구입한 노동력을 가지고 제대로 생산을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자본가 계급이 맞닥뜨리게 되는 아주 공포스러운 과정이죠. 이 공포스러운 높이뛰기의 과정이 건너뛰지 못하면 쓰러지는 거니까, 파산하는 것이니까, 이 높이뛰기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본가가 그토록 노동자들을 미워하고 어떤 형태로든 이 노동자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뭔가 돈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하려고 하고, 신자유주의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6.86 혁명을 통해서 출현한 이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 노동하고 싶지 않다, 노동을 거부하겠다, 나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지 노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광대한 싸움 속에서 공장문을 닫아버리고 이거를 갖다가 화폐로 바꾸어서 노동자와 대면하지 않으면서, 즉 그들의 저항이라고 한 걸 외면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게 금융자본이고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죠. 그런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어쨌건 로드스는 생산 과정에서 유통 과정으로의 전환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한 노동력을 노동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도 정말 그 커다란 장벽에 자본가들은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 안젤리스가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격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너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안젤리스는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세계의 장난감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자기가 ABC
기업 중에서 그 A 기업의 간부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기업체는 이제 당연히 이제 다른 장난감 회사인 B, C하고 경쟁을 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물건이 제대로 안 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팔리나 살펴봤더니 우리 장난감하고 저 BC 회사가 만든 장난감은 되게 비슷한데 B 회사의 장난감 가격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싸다는 거예요. 지금 C는 빼버리고 그냥 B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A, B 두 개라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하고 이윤율이 줄어드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이죠. 자, 이 판단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거는 상품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B 회사의 장난감의 가격이 더 낮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낮은 가격에 팔고 있더라. 그러니까 가격 경쟁에서 뒤지니까 A 회사인 우리 기업 장난감은 안 팔리게 된다. 자, 이 가격이 A 회사의 간부인 나한테 신호를 보내서 당신네들이 가격 경쟁에서 뒤지고 있으니 뭔가 조치를 하시오. 이러다 망합니다.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죠. 이걸 안젤리스는 가격 경쟁 속에서 타 기업으로부터 오는 이제 가격 신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A 회사의 간부이기 때문에 내가 일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장난감 정도이니까 장난감이 아니고 뭔가 비물질적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조치로는 대응이 안 될 거예요. 질적인 어떤 상승을 다른 인지노동보다도 훨씬 질적으로 우월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잡아야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장난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비슷한 기능의 장난감을 생산하는데 뭔가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가격 신호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가격 인하를 위한 어떤 조치에 나서게 됩니다. 즉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을 낮추면은 잘못하면 이윤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인데 나머지 조건들이 다 똑같다고 하면은 가격을 낮추게 되었을 때에 이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윤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서 가격을 어떻게 낮출까? 우리 기업, 우리 사장님의 돈벌이는 그대로 유지되게 하면서 어떻게 가격을 낮추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들어가는 게 뭔가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 이윤을 깎을 게 아니라면 이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용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겠죠. 비용을 낮추려고 하니 뭔가를 잘라내야 되는데 어떤 이게 좀 불필요한데? 라고 여기는 것들을 이제 잘라내야 될 텐데 이제 여러 군데를 둘러봅니다. 그러면 그 생산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는 가장 큰 것이 대개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이니까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좀 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물론 그 외에도 공장 부지를 이것도 생산 가격에 들어가는 거니까 공장 부지를 좀 싼 데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생산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원료, 그러니까 장난감을 만들어 들어가는 그 원료들을 좀 저렴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납품업체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역시 노동력 상품에 있기 때문에 뒤에 언급한 뭐 부지라거나 저렴한 납품 기업체라거나 이런 문제는 사례니까 뭐 이렇게 일단 빼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하던 일을 두 사람이 하게 아니 두 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하게 하면 임금이 뭐 수학적으로는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혹은 정규직이 하는 일을 비정규직이 하게 하면 적어도 30, 40% 노동력에 지출되는 비용이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노동 임금을 낮추기 위한 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리해고를 하고 해고된 사람 중에서 비정규직으로 다시 취업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다시 재채용을 해가지고 노동임금에 지출되는 그 비용을 삭감을 하죠. 그러면 노동자들이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모든 게 다 성공된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당연히 저항이 있게 되겠죠. 노동조합이 이제 파업을 하면서 정리해고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게 될 터이고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하라고 하는 그런 사회 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항의 운동도 이렇게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유지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100대 60에서 100대 70으로 100대 80으로 100대 90으로 줄여라. 그래서 완전히 임금 격차가 없게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유형의 저항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화폐 흐름이기보다는 행동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거 다 이제 가격 신호로부터 발생하는 건데 지금 이제 노동자들도 가격 신호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미 언급한 게 가격 신호를 반영하는 건데요. 정리해고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 노동력 상품의 가격이 일순간에 제로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일터이고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된다고 하는 것은 내 노동력 상품의 가격을 30, 40% 인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력 상품의 가격 신호가 노동자한테 주어졌을 때 노동자들은 바로 자기 노동력 상품의 가격을 보존하기 위한 저항 행동에 나선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틀 내에서는 보면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컨대 자본가한테 아부를 해서 이제 시킨 일은 다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뭔가 더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안정되고 영구적인 일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는데 그 가격을 자기 노동력 가격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관점에서 나오는 대응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전과 저항이라고 하는 대응 행동만 있는 게 아니라 순응과 아부라고 하는 대응 행동도 동시에 이제 출현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서로 경합을 벌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죠. 노동자가 정리해고 됐다거나 비정규직화 되었을 때에 어쨌건 노동자들의 소득은 대폭 아니면 거의 제로로 줄어들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재생산 영역, 이거는 생산 영역인 공장이나 기업하고는 다른 거죠.
재생산이야. 가정에서 막 1년에 재조직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성이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가사노동하는 여성이 지금까지 썸썸이를 대폭 줄여야 되는 거고, 또 외식을 줄이고 가정에서 음식을 만드는 횟수, 양을 늘려야 되겠죠. 그래야 가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가사노동의 양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재생산 영역에서 이 생산 영역에서 벌어진 가격의 인하를 감당하기 위한 고된 투쟁들이 전개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다 가격이 가정에 신호를 주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정말 허리띠를 졸라맨 긴축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재조직화를 하는 것이죠. 물론 반대 대응도 가능하겠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우리의 살림살이를 쪼들리게 만드느냐? 라고 해가지고 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고 공장들이 취한 조처에 대해서 철회를 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라거나 고용 형태상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없애라거나 하는 압력에 여성들도 동참해서 같이 싸울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이제 여성이 가사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고된 남성이 혹은 비정규직이 됨으로써 혹시 노동시간이 줄어든 경우라면 직접 가사노동을 해서 재생산비를 줄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A기업체 간부인 내가 노동자들에게 들어가던 임금 비용을 축소시키는 조치를 함으로써 마침내 A기업체가 드디어 B회사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장난감을 시장에 내놓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이게 또 하나의 가격 신호가 돼 가지고 시장에 신호를 보내게 되겠죠. 그럼 이제 B회사가 다시 이제 가격 인하를 하기 위한 일련의 재조직화, 말이 좋아서 재조직화이지 생산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제요소들의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노력, 가격을 인하시킨다고 하는 것은 삶을 바짝 조이는 노력, 생명활동이 거의 고통에 가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가 마침내 달성한 A회사가 마침내 달성한 그 가격 신호가 B회사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A와 B 사이의 그 경쟁은 노동자들한테 주기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 끊임없이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례가 말해주는 교훈이 뭐냐를 안젤리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기초해서 한번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시장에서 기준으로 받아들인 가격 신호의 효과는 생산 및 재생산 사슬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렇죠? 생산 및 재생산 사슬에 미친 그 반향은 오늘날 점점 전 지구적 차원으로 일어나며 생산 및 재생산 네트워크의 규모에 따라서 몇몇 사람들의
혹은 수백만 사람들의 삶과 살림살이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하나의 기업이 이제 평균 가격을 바꾸는데, 따라서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쟁자들의 행동이 측정되는 기준을 바꾸는데 기여한다는 거죠. 경쟁업체의 관점에서 보면 가격 기준에서의 일탈을 측정하고, 가격 기준에서의 일탈이라고 하는 건 가격을 낮춘다, 높인다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의 형성에 기여하면서 내가 이제 낮추고 높이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낮추고 높이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니까 그 기준의 형성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기준의 형성에 기여하면서 계속되는 과정을 통해서 체계는 신호망을 만들고, 이것은 이윤과 손실의 형태로 보상과 처벌을 재분배하는 시장 체계를 구성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좀 자세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쟁업체들의 행위는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업체들, 각 기업체들에 속해 있는 노동공동체나 혹은 재생산 노동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임금 형태라거나 뭐 정규직, 비정규직의 그 임금 차이도 그렇고, 뭐 성과제인가 아닌가 문제도 그렇고, 일자리의 안정이라거나 또 노동계약의 형태라거나 노동 조직화의 리듬이라거나 형태, 혹은 재생산 조건에서의 보상과 처벌, 이건 가격이 높아지면 재생산 영역에서 좀 더 푸짐하고 풍부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보상과 처벌이 그들의 삶을, 그들 외부에서 부과되는 가치가 지배하는 무한 경쟁에 이렇게 맞물려 결합되도록 만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우리한테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인지,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공동체에서 보내는 신호에 대해 좀 더 부연하고 있는데요. 기업은 공동체에서 상이한 종류의 신호들을 받게 되는데, 예컨대 환경과 노동 기준을 지켜라, 또 오염의 수준을 낮춰라, 또 임금을 높여라, 또 노동조합의 그 조직 권리를 보장해라, 이런 식의 이제 신호를 받게 되겠죠. 이렇게 생산 공동체와 재생산 공동체가 기업체에 이런 신호를 보내는데 성공을 했을 때에 기업체는 거기에 대한 신호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그걸 변형시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걸 무시해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겠죠. 이 관계가 적대적으로 되었을 때에는, 신호를 기업이 순탄하게 받아들일 때는 갈등 요소는 없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면에서는 상생적 발전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기업이 이거를 거부할 때는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 갈등의 상황에서 노동공동체, 생산노동공동체나 재생산노동공동체가 자기의 요구를 기업에게 강제할 수 있는 그 힘은 그들 사이에 얼마나 긴밀한 연대,
조정이 이루어지는가에 달려있게 되겠죠. 이 연대와 협력이 긴밀하게 되면 노동자나 재생산 노동자, 생산 노동자, 재생산 노동자 사이에 경쟁이 줄어들어 가지고 자본이 이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축소되게 되는 되니까요. 바로 이러한 갈등을 이제 안젤레스가 가치 실천들의 투쟁, 가치 투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요약해 보면은 하여튼 가격 신호는 행위자들 사이의 가치 비교를 통해서 새로운 행동을 선택하게 하는 신호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게 일종의 사회의 신경계를 구성을 하고, 오늘날 그 교환과 그 유통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전 지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 지구적 시장이 일종의 중앙신경계로서 가격 정보를 모아가지고 개별 생산자,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중앙신경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가격 변수는 굉장히 많이 있어서 구체적 상황에 대한 설명은 그 구체적 상황 속에서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어쨌건 이 분석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한두 가지의 이제 그 생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일단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에 의해서 그 매개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건 이 가격을 수반하는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주아 사회의 조직 원리인 것이지 그와 다른 사회의 조직 원리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업 간 경쟁과 또 자본과 노동, 생산 노동 공동체 그리고 재생산 노동 공동체의 그 투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계급들 사이의 투쟁, 성별 사이의 투쟁이 가격에 강력한 그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 점이 안젤리스에게서는 역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제시된다라는 것이죠. 해리 클리버가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 가격 거부 투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있어가지고 요 부분이 그 가격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들한테 주는 이제 그 메시지, 그러니까 역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여러 방법들 중에 이제 하나로서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 싶어가지고 지금 안젤리스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지만 클리버의 얘기를 좀 끌어와 보고 싶은데요. 참고로 안젤리스는 클리버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텍사스 대학에서 그 해리 클리버 밑에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해리 클리버가 쓴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책을 그 부연하고 보강하는 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해리 클리버의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도 가격 문제를 물론 논하지만, 그때 이 가격 문제는 일반 이론적 차원에서 전개되기보다는 그 식량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1974년 전후의 그 가격 대상승 이 현상이 대공황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했던 자본이 노동계급에게 가한 계급투쟁이었고, 위로부터의 계급투쟁이었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가격에 대한 이제 정치적 해석을 시도하는 방법론을 택하고 있는데, 안젤리스의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그와는 달리 일반 이론적 차원에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는 충분히 이론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이 가격 메커니즘, 거기서는 사례적으로 설명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요거를 좀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고 역사의 시작을 같이 읽으면은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해리 클리버 얘기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해리 클리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계급이 화폐의 매개를 거부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가격 거부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가격 거부라고 하는 게 바로 직접 전유, 바로 물건값을 안 치르고 가져오는 것으로 행동화되는데, 노동력 가격뿐만 아니라 상품 가격도 거부하는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상품 가격을 거부한 사례들을 보면은 이 공공요금이라거나 주택 가격을 그냥 자율 인하라고 부르는데 그냥 임의로 깎아내리는 거, 그 다음에 슈퍼마켓에서 라벨을 바꿔붙이는 거, 이 가격을 이제 노동자가 바꿔버리는 거죠. 지하철에서 50센트 동전 대신에 15센트 동전을 사용하는 거, 무게가 뭐 비슷한 모양이죠. 그래서 15센트 동전을 넣어도 문이 열려나 봐요. 상점을 들치게 하는 거,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오는 것도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방법이고, 또 종업원들이 삥땅을 하는 거, 이것도 가격을 거부하는 거고, 이러한 이제 가격 거부가 생산노동 공동체나 재생산노동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은 자본의 경기규칙을 거부하는 것이고, 화폐의 역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화폐의 결정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의 저항 행동이고 노동계급의 복수다, 이렇게 이제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안젤리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역사의 그 새로운 시작에서 가격 문제를 둘러싸고 이러한 이제 방법들이 취해져 왔음을 해리 클리버가 이미 밝혀놓고 있다는 생각일 겁니다. 예, 오늘은 가치에 대한 정적 해석의 다른 측면으로서 가격에 대한 정치적 독해,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소위 투쟁이, 계급들 사이의 투쟁이, 가치 투쟁이 정치적인 방식으로 가격에 신호를 보내가지고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